저는 올해 72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평생을 살아왔죠.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받은 보험금과 낡은 빌라 한 채가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 빌라는 정말 낡았습니다. 겨울만 되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죠.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시렸어요. 관절염이 있는 저에게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추위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몸이 덜덜 떨렸죠.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축 빌라들을 여러 곳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집들을 보니 마음이 설렜죠.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이름은 박상철이라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박상철은 정말 친절했어요. 어머님, 딱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 신축이고 따뜻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박상철이 보여준 사진 속 빌라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지에 새 보일러, 깔끔한 화장실까지요. 제가 꿈꾸던 바로 그런 집이었죠. 전세금은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어머님 예산에 딱 맞지 않으세요? 맞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딱 그 정도였어요. 남편 보험금과 제 낡은 빌라를 팔면 될 금액이었죠. 한번 보러 가볼까요? 지금은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요. 대신 계약금만 먼저 넣어두시면 제가 전세 등기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하라는 게 말이죠. 하지만 박상철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갑니다. 다른 분이 선점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추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죠. 결국 저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박상철은 영수증을 써줬어요.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일정까지 정해줬죠. 한 달 뒤에 중도금 5천만 원, 그 다음 달에 잔금 5천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 빌라를 급하게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팔렸어요. 그 돈과 보험금을 합쳐서 박상철에게 중도금을 넣었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잔금만 넣으시면 돼요. 잔금을 넣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남은 돈을 모두 찾아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과장님, 잔금 넣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상철의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처음엔 통화 중인가 싶었죠. 1시간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사무실로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 원래 부동산 있지 않았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거기요? 며칠 전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야반도주한 것 같던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죠. 전세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제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상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친절했던 미소가 이제는 악마처럼 느껴졌죠.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들어놓은 보험, 제가 살던 집까지 다 팔아서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벽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집도 보지 않고 계약을 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제 빌라는 이미 팔아버렸어요. 새 주인이 곧 들어온다고 했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당한 거예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당연했죠. 저 역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으니까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72의 나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죠. 저도 그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지만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마석으로 가실 거예요. 마석? 거기가 어딘데? 경기도요. 장모님이 거기 사세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전세 얻는 걸 도와주신대요. 민수의 장모, 그러니까 제 사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짐 싸세요. 며칠 뒤 저는 경기도 마석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어요. 평생 김제를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72의 타향살이를 하게 됐죠. 민수와 연희가 저를 작은 빌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전세금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 돈을 누가 냈는데?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4천만 원 내주셨고 저희가 1천만 원 보탰어요. 정말 고맙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빚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갈 곳이 없었는걸요.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보일러가 잘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이틀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6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파마를 한 머리였죠. 사돈, 집은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도움 주셔서요. 도움이요? 안사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 있잖아요. 매주 만들어 오세요. 저희 집까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오라고요? 그리고 바깥사돈이 나물 무침 좋아하시거든요. 그것도 꼭 넣어주세요. 안사돈은 계속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져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전세금을 내줬으니까요. 제가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안사돈이 돌아간 뒤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집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무나물,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김치까지요.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칼질을 하니 손목이 아팠어요. 오전 11시쯤 안사돈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사돈 오셨어요? 안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을 건네줬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차 한잔 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서야 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72의 나이에 남의 집 반찬 셔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주도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안사돈은 가끔 전화로 원하는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엔 깻잎 장아찌 해주세요. 바깥사돈이 그거 좋아해요. 다음 주엔 갈치조림 해주시고요. 주문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사돈,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청소까지 하라고요? 저희가 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민수야. 아들을 불렀습니다. 뭔가 말해주길 바랐어요. 이건 너무하다고,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기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장모님 말씀 들으세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며느리는 아예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안사돈 집 청소도 하게 됐습니다. 큰 아파트를 혼자 청소하려니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이 구석구석 체크했거든요. 여기 먼지 남았어요. 다시 닦으세요. 화장실 거울에 물때 있네요. 제대로 닦아야죠. 하루는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전세 사기만 안 당했어도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었던 제 탓이었죠.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요. 그래, 좋겠다.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이 가요. 사흘 동안요. 순간 기대가 됐습니다. 저도 같이 가는 건가 싶었어요.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까지 가면 숙소가 비좁아서요. 이해하시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 저만 빠진 거였어요. 아들 내외와 사돈네만 가는 거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돈을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했죠.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쟁이였고 하녀였고 짐이었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석의 밤하늘은 낯설었어요. 별도 잘 보이지 않았죠. 김제의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민수 내외와 사돈 부부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푸른 바다, 맛있는 음식, 행복한 미소들이었어요. 제주도 정말 좋더라고요. 며느리 연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사돈, 다음 주 토요일엔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그날 음식 좀 많이 해주세요. 안사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친구들 대접할 음식까지 제가 만들어야 했어요. 뭘 해드리면 될까요? 잡채하고요, 떡갈비, 동그랑땡, 김치전도 부쳐주시고요. 아, 과일도 깎아서 예쁘게 담아주세요. 주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손님 접대 음식을 혼자 다 만들라는 거였죠. 그 주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장을 봤어요. 목요일엔 재료 손질을 했죠. 금요일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었어요. 관절염 약을 먹어가며 버텼죠. 토요일 아침 일찍 사돈 집에 갔습니다. 음식을 가득 담은 보자기가 무거웠어요. 버스 안에서 숨이 찼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상만 마저 차려주시고 가세요.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상까지 차리라고요? 친구들 오기 전에 다 세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안사돈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상을 차렸어요. 접시를 놓고 음식을 담고 젓가락을 놓았죠. 마치 식당 종업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사돈의 친구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3명의 여자분들이었죠. 어머, 경수가 음식 정말 많이 준비했네. 우리 사돈이 만들어주셨어.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은 이제 가보세요. 안사돈이 손짓했습니다. 쫓겨나듯 나왔어요.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저는 더 늙어버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 베란다 정리 좀 해주세요. 베란다 정리? 네. 짐이 많대요. 정리 좀 해달라시네요. 이젠 베란다 정리까지 시키는 거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장모님이 도와주신 게 얼마인데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가 전세 사기 안 당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엄마 잘못도 있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 주말 베란다 정리를 했습니다. 먼지 쌓인 짐들을 옮기고 쓸고 닦았어요. 3시간이 넘게 걸렸죠. 일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사돈이 물 한 잔 건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다음 주엔 창문 청소 좀 해주세요. 겨울 지나고 나니 더러워서요.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매주 뭔가를 시켰어요. 설거지, 빨래, 장보기까지요. 저는 점점 사돈네 가정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정작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비참했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어요. 72의 나이에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저 막막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마석의 밤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고 달만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어요. 독거노인 봉사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매주 수요일 오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세요.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끌렸어요. 제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뭔가 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바라는 것 없이 봉사를 하고 싶었죠.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돕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받았어요. 봉사 신청하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다음 주부터요. 좋아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으로 오세요. 교육 받으시고 어르신 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첫 수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담당자 김선영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간단히 교육 먼저 받으시죠. 교육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법, 주의사항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첫 방문댁이 정해졌죠. 박영자 어르신이세요. 올해 84살이시고요.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이 연락을 안 하신대요. 김선영 씨가 저를 박영자 어르신 댁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작고 마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아, 그 봉사 나온 사람? 박영자 어르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냄새가 났어요. 오래 환기를 안 한 냄새였죠. 앉으세요.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푹 꺼졌어요.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어르신,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추운데 햇빛 좀 들어오면 좋잖아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죠. 얼마나 됐어요? 혼자 사신지요? 10년 됐어. 박영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해. 명절에도 안 와.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하지. 하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과 다르게 정말 외로워하고 계셨어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의 옛날 얘기를 들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들이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서운해요. 요즘 특히요. 다 그래.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박영자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뭔가 따뜻한 기분이었죠. 저보다 더 외로운 분을 만났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번엔 밑반찬을 조금 만들어 갔어요. 콩자반하고 멸치볶음이었죠. 어머, 이걸 왜 가져왔어? 박영자 어르신이 놀라셨습니다. 어르신 드시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영자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날부터 매주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청소도 조금씩 도와드렸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어드렸죠.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한 분 더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새로운 어르신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이었어요. 81살이셨죠. 이분도 혼자 사셨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은 박영자 어르신보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처음엔 문도 잘 안 열어주셨죠. 왜 자꾸 와요? 어르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나는 이야기할 거 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갔어요. 조금씩 마음을 여셨죠. 당신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여기 와요? 어느 날 이정우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르신들 보살피면서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정우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날부터 이정우 어르신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했어요. 변화가 보였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4분의 어르신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다녔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안사도는 여전히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봉사활동이 저에게 힘을 줬거든요. 어디 갔다 와요? 어느 날 안사돈이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봉사요? 힘들지 않으세요? 비웃는 듯한 투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제가 좋아서 해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사돈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요. 자식이 아예 없는 분도 계셨고 아파서 누워 계신 분도 있었어요. 제 처지가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그분들을 도우면서 제 마음도 치유됐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저를 살아있게 했죠. 밤에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제 삶을 바꿔놓았다고요. 예전처럼 비참하지 않았어요. 서럽지도 않았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돈이 뭐라고 하든 민수가 어떻게 대하든 이제 괜찮았어요. 저에게는 제 삶이 있었으니까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6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어요. 모두 제게 소중한 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정우 어르신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말도 없으시던 분이 이제는 제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왔어요? 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죠? 당신 얼굴 보니까 더 좋네. 이정우 어르신은 농담도 하셨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죠.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정우 어르신 댁을 방문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다시 불렀지만 조용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열쇠는 복지관에서 받아둔 게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이정우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르신,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죠.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빌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봉사자예요. 가족은 안 계세요. 그러시군요.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기도했죠. 제발 살아나시기려. 이틀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집에도 안 갔어요.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이 눈을 뜨셨어요. 어르신,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네, 계속 여기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정우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따로 저를 불렀어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이 없으세요. 제가 알기론요. 그러면 환자분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이정우 어르신과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이었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르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당신 주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요? 1년 동안 나를 돌봐줬잖아요. 진심으로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요. 나한테 진심이었던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이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돈만 달라고 전화했죠. 어르신, 당신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봐줬잖아요. 말을 마치고 이정우 어르신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을 고르셨죠. 며칠 뒤 변호사가 왔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했어요. 저를 수혜자로 지정하셨다고요. 얼마나 되는데요? 3억 원 정도입니다. 집 한 채와 예금이에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3억 원이라고요? 어르신,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못 받아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받아주세요.
이정우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외롭지 않게 해줬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고마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봉사활동하던 분들 몇 명과 복지관 직원들 뿐이었죠. 관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외롭게 사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길 빌었죠. 장례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정말로 3억 원이 제게 상속됐습니다. 집은 팔아서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집까지 팔면 3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무일푼이었는데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정우 어르신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돈으로 제 삶을 바꾸겠다고요.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 대청소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수야, 엄마 바빠. 뭐가 바빠요? 봉사 가는 거요? 응, 못해. 엄마, 장모님이 도와주신 거 생각 안 해요? 생각했습니다. 물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에게도 선택권이 생겼으니까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거절한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마석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았어요. 이정우 어르신이 주신 선물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죠.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했어요. 이곳을 떠나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 돈을 돌려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었죠.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왜요? 대청소는 언제 하실 거예요? 대청소 이야기부터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만날 수 있니? 지금요? 저 바쁜데요.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야 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2시간 후에 집 앞 카페로 올게요. 전화를 끊고 준비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죠.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연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불편한 표정들이었죠. 뭔데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야. 너희하고 사돈네가 도와준 돈이잖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돌려주려고. 이제 빚진 거 없어. 민수와 연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돈은 어디서 났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 안 할게.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너희한테 빚진 게 없다는 거야. 장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여기 안 살 거야. 네,
뭐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는 김제로 돌아갈 거야. 김제요? 거기 가서 뭐 하게요? 엄마 인생 살려고. 엄마도 사람이야. 이렇게는 못 살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1년 반 동안 참았어. 안사돈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부려먹히고 하녀처럼 살았지. 엄마, 너희는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제주도 갈 때도 엄마만 빼놓고 갔잖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숙소가 작아서. 변명하지 마. 진짜 이유는 엄마가 짐이었기 때문이잖아. 전세 사기당한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지.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 못했어요. 안사돈은 매주 반찬 만들어 오라고 했어. 청소하라고, 베란다 정리하라고, 대청소하라고 했지. 그건 엄마를 위해서라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강요당한 거였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일은 둘이지만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제 갈게. 연락하지 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죠. 응.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더 후회스러워.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죠.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환하시네요. 네, 좋은 일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1년 반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졌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다 챙겼습니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선영 씨, 저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김제로 내려가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쉽네요.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겠어요. 미안해요. 다른 분 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어르신들 댁에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들 아쉬워하셨죠? 건강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박영자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도요. 제가 못 올 테니까 복지관에 다른 분 보내달라고 하세요. 알았어요. 고마웠어요. 마지막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죠. 저녁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전세해지 의사를 밝혔어요. 한 달 뒤에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 한 달 동안 민수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안사돈한테서도 전화가 왔죠.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연희야.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할 말 없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어머님, 미안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연희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택배로 미리 보냈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1년 반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힘들었던 기억들 뿐이었죠.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김제행 버스표를 샀어요. 출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너희 곁에 있으면 엄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짐일 뿐이지.
아니에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래.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해.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탈 시간이었어요. 잘 살아라,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자유였습니다.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버스가 김제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렸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고향의 공기가 느껴졌죠. 마석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미리 전화로 알아본 곳이었어요. 전세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네, 혼자 살 집이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1억 2천만 원 정도요. 좋은 빌라 있어요. 신축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따뜻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빌라가 나왔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죠. 2층이에요. 올라가 보세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니 햇살이 들어왔어요. 남현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 있어요. 보일러도 잘 나와요. 집을 둘러봤습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일주일 뒤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정리됐어요. 가구도 몇 개 샀죠. 침대, 식탁,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김제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마석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슈퍼마켓도 가고 시장도 갔어요. 사람들이 친절했죠.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김제 사람인데 잠깐 다른 데 살다가 돌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봉사활동을 신청하려고요. 독거노인 돌봄 봉사하고 싶어요. 어머님이요? 감사합니다. 요즘 봉사자가 부족해서요. 담당자가 반가워했습니다. 경기도 마석에서도 1년 넘게 했어요. 경험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며칠 뒤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제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었죠. 첫 번째로 방문한 분은 김순덕 어르신이었습니다. 86살이셨어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어머, 들어와요. 김순덕 어르신은 인자하셨습니다. 차를 내주시더군요.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15년 전에 갔어.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지.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좋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김순덕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반찬도 해드렸어요. 청소도 도와드렸죠. 당신은 천사야. 김순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해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일주일에 3번 도시락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10명분의 도시락이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편지를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받아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걸려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이젠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으세요? 걱정하지 마. 엄마 건강해. 대화는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말 미안해요. 알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이해해. 엄마, 잘 살아라, 민수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더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였죠. 마당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꽃을 심었어요. 장미, 채송화, 봉숭아 꽃이었죠. 매일 물을 주고 가꿨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어났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웠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슈퍼 사장님, 시장 아주머니, 옆집 할머니까지요. 모두 좋은 분들이었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슈퍼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랬었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제로 돌아온 지 1년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봉사활동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세 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었어요. 결식 아동 도시락도 여전히 만들었죠. 남은 돈으로는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복지관에 기부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집에 쌀도 보냈어요. 이정우 어르신이 주신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따뜻했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73이 됐지만 삶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사는 거였죠. 슈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전세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살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요.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평화가 더 깊게 느껴졌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이었어요. 천천히 읽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요? 아마도 오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겠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의 봄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